또 신체적 제한을 고려해서 이제 신체적 또는 뭐 손목이나 손으로 장애로 인한 동작의 제한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맞춤 그 선수에 맞는 훈련과 기술을 지도해 주는 것도 이제 또 트레이너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경기 규칙상 머리 공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체 장애 선수에 맞는 또 안전 수칙을 또 준수해야 하고 이 선수 장애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 항상 보조 장비와 이제 부상 예방에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좀 속도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조금 뒤에 너무 빨랐던 부분이나 한번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또 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다고 하시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기 전에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훈련 장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는데 이 맨 왼쪽에 보면 이게 스트랩처럼 생겼죠? 이 스트랩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오버로크가 되어 있는데 이 실제로 쿠팡에서 가방끈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비슷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제일 튼튼한 걸로 이게 골라서 이제 세탁소에 가서 오버로크를 맡겨서 이제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은 저희가 직접 쓰는 띠 지금은 이제 검은 띠를 메고 있으니까 이게 품질 때 맸던 띠를 이렇게 본인이 수선을 해서 본인 손목 둘레에 맞춰서 길이를 잰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핀셋 또는 뭐 클립으로 이렇게 끼봐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오버로크를 박아서 진행을 하고 이제 손목 부위에 없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뭐 로우 동작이나 이제 풀업 동작을 대신할 때 이제 도움을 주는 이렇게 갈고리형 후크 스트랩이 있고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운동형 의수인데 이제 선수들이 실제 이렇게 착용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생각보다 이 가격이 되게 비싸서 제가 이게 저희 선수가 지금 총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이제 한 명만 이 의료용 운동용 의수를 착용하고 있으니 제가 혹시 가격이 얼마인지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이제 이거 하나에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라고 해서 이 선수가 이 선수만의 트레이닝 장비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겠구나. 그런 부분 많이 생각이 들었고, 다음이 저희 진짜 실제 훈련하고 있는 사진인데, 왼쪽 사진부터 지금 이제 근력 운동의 3대장인 이제 스쿼트랑 이제 데드리프트, 이제 벤치프레스 이렇게 사진을 넣어놨고, 이제 스쿼트 하는 사진을 잘 보시면 이쪽 견착하고 손목을 잡는 부위에 온전하지 못해서 바벨이 살짝 아래쪽으로 쓸려 있죠, 이렇게. 그리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처음으로 설명드렸던 이런 스트랩 같은 장비를 이 원판을 끼우기 전에 미리 바벨 안에 넣어서 그렇게 본인 이제 팔꿈치 앞쪽에 걸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수가 덤벨에 직접 묶어서 이 덤벨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하고 자, 이렇게 스쿼트부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손목이 아직 없다 보니까 견착할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 손목이 훨씬 더 불안정한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선수가 원래 태어날 때 불균형을 갖고 태어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중량을 무게를 다루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온전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불안정함이 생기고 그래서 항상 훈련 파트너나 이제 이제 트레이너인 제가 항상 뒤에서 이렇게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견관절에서 되게 통증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쿼트 말고 어떻게 조금이나마 더 선수들한테 편안하게 지도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손목이나 손가락의 그립의 의존도가 조금 낮은 이런 프론트 스쿼트를 제가 지도를 하는 걸 또 선호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선수가 이제 앞쪽 전면 삼각근 쪽에 이제 바벨을 걸다 보니까 이 불안정하더라도 본인이 바벨을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혼자 중량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론트 스쿼트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선수 중에서 선수들이 지금 총 5명인데 그 중에 3명은 이제 절단장의 선수고, 근데 이 중에 3명 중에 2명은 선천적으로 손목이 없이 태어난 선수고, 1명은 후천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사고로 이제 절단이 당한 선수고, 아까 2명의 선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출생하는 과정에서 좀 마비가 생긴 그런 케이스인데, 이 마비가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스쿼트를 지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선수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견착을 하거나 바벨을 잡을 때 팔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팔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 손목을 최대한 본인 바벨에 가깝게 댄 다음에 왼쪽 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으면서 최대한 어깨를 앞으로 뺄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불안정하지만 이런 상태로 지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방법밖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다들 이 저처 스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바벨 잡지 않고 이 팔꿈치가 접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바벨을 결고 스쿼트를 하는 건데 선수들이 너무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좀 불편해해서 저처 스쿼트는 좀 제껴두고 최대한 프론트 스쿼트나 뭐 다른 뭐 보조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벤치프레스를 실제로 훈련하는 사진인데 지금은 제가 이거 야간 운동 끝나고 잠깐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가볍게 5kg씩만 끼고 찍었는데 실제로 중량이 100kg 이상이 넘어가면 이 팔꿈치 굴곡이 버티는 힘의 이상의 이 장력이 발생하면 선수가 실제로 여기 팔꿈치 부분이 되게 많이 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팔목이 접히는 부위에 본인 무릎 보호대나 조금 쿠션이나 뭐 수건 같은 걸 넣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렇게 보시면 이 덤벨 숄더 프레스 하는 사진과 덤벨 벤치 프레스 하는 사진인데 이게 실제로 덤벨이 하강 구간에서 선수의 얼굴이랑 이렇게 맞을까 걱정이 들죠. 저도 항상 지도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지도하는데 선수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운동용 의수를 착용을 하면 되게 좋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 본인의 이 가슴 근육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조금의 위험이나 그런 불편함은 참고 있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선수가 실제로 혼자 스스로 이 덤벨에 본인 띠를 이렇게 묶는 사진인데 본인 한 손으로 이렇게 저희 그냥 리본 묶듯이가 아니라 그냥 꽉 타이트하게 신발끈 묶듯이 이렇게 스트랩을 착용을 하고 이 지금은 절단 선수의 상체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 마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요 정도의 움직임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상체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실까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오늘 직접 한번 선수들의 경험을 또 느끼기 위해서 같이 해봤는데, 오른팔에 이 굴곡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지 않는 부위에 저희 풀업 밴드 같이 이렇게 위에 매달려 있는 그런 풀업 밴드를 이겹으로 이제 접어서 이제 본인 어깨에 걸어주시고 이제 보조자는 이제 발등 아래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제 실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여기서 정말 동시에 나갈 수는 없겠지만 왼손이 나가는 속도와 비슷하게 앞으로 움직이게끔 이 정도 큐잉만 진행을 하고 하강 구간에서도 같이 뒤로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선수들이 실제로 생각보다 근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근육이 많이 없지만 이 훈련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가슴 위에 이렇게 손을 조심스럽게 올려보면 그냥 조금이나마 좀 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보면 이 메디신볼을 이용해서 프런트로 푸시하는 트레이닝을 진행을 시킬 때 이제 한쪽 팔을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깨만 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실제로 왼손은
오른손으로 살짝 그 메디신부 아래 부분을 받쳐서 우리 농구공 던지듯이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오른발이 나가면서 앞으로 푸시를 하는 그런 형태의 또 파워 트레이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비 선수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또 저를 또 만나기 전에 또 다양한 트레이닝을 좀 경험을 해봤으면 되게 좋았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받은 경험이 많지 않았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선수들은 이제 보통 이제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 위주의 뭐 서킷 트레이닝을 좀 주로 했다고 선수들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야간 운동이 9시에 끝나는데 9시 운동이 끝나고 나서 또 30분 정도 또 개인적으로 자율이지만 또 반강제로 이렇게 다양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이 턱걸이 하는 사진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후크 그립인데 이 후크 그립이 선수 손목에 맞춰서 이 고정이 되면 이 수근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아니다. 이 요걸 척골? 요걸 척골에 이 머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트랩이 여기 걸려서 빠지지 않는데 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이 이렇게 안에 제대로 머리까지 형성이 되지 않고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훅그립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하나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게 조금 이 세라밴드를 두세 겹으로 이제 선수 손에 맞게 이렇게 둘러서 실제로 이렇게 풀업도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기 태권도 쌤들 두 분 와 계시는데 이 저희가 클린치 상황에서 보면 이 붙어서 상대방을 밀고 그리고 그 다리 아래 사이 난 공간으로 이 밑봉 때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리 아래로 이제 정확하게 호구 아래를 차는 그런 공격 돌려차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과 상체 각도와 이 발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슬레드 푸시도 굉장히 요즘 애용하고 있는 트레이닝 중에 하나고 이 반대로 이렇게 슬레드 로우를 할 때는 이 띠를 본인 손에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동시에 시키기 어려운 점이 푸시를 할 때는 이게 오직 푸시에 집중을 해야 하고 이제 로우 동작을 할 때는 다시 본인 손목에 또 띠를 묶어서 이게 로우 동작, 이 푸시 동작과 로우 동작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점고 다음은 저희 유산소 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생각보다 선수들이 크게 어려워하는 점은 없고, 달릴 때는 오히려 진짜 비장애인 선수들만큼 진짜 잘 달리고, 그만큼 진짜 빠르기도 하고, 뭐 러닝 폼도 괜찮고 합니다. 근데 마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최대한 한쪽 팔을 조금 빠르게 쳐라,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쳐라 이렇게 좀 잘 지도를 하는 편이고 이 스키머신을 탈 때 한 손은 이제 정확하게 잡고 있고 오른손은 이제 띠를 걸어서 또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간혹 서킷 트레이닝 할 때 이제 이 스키머신이나 로잉머신으로 많이 서킷 트레이닝 지도하실 것 같은데 저희 만약에 부상이 있는 선수들을 또 지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선수가 충분히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제 훈련을 준비할 수 있게끔 이제 기다려주는 것도 이제 저희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어 훈련인데 코어 훈련할 때 보통은 행잉 레그레이즈 많이 시키실 것 같고 이 선수촌에서도 이 뒤쪽으로 자꾸 다리를 레그레이즈 동작을 많이 시키시는 영상을 좀 봤는데 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을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딥스바 같은 데서 이제 행잉 레그레이즈를 시키고 있고 이렇게 보조 장비가 있는 곳에서 코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디신볼을 이용한 트레이닝인데 이제 한쪽 손목이 완전히 잡을 수 없다 보니까 본인이 내려치고 나서 그리고 다음 그 상승 구간이 본인이 그립을 잡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파워 있게 속도감 있게 내려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손이 계속 이렇게 미끌리기도 하고 공을 굉장히 자주 놓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선수가 공을 이렇게 주울 수 없다고 하면 옆에서 공을 다시 주워서 선수 가슴에 이렇게 주고 다시 강하게 내려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 마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팔이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른손으로 받쳐서 머리로 한 손을 올려서 또 한 손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렇게 해도 선수들이 충분히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벨을 사용한 근력 운동도 좋지만 어떻게 조금 파워 운동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케테벨을 이용해서 클린이나 스네치 동작을 이제 지도를 하는 것이었고, 이제 실제로 케테벨을 사용해서 이렇게 케테벨 클린이나 스네치 이렇게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선수들이 바벨을 사용해서 클린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선수들 중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선수가 아직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올림픽 리프팅을 시킬 때 이제 저도 앞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실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예를 들어 성지가 조금 불편한, 조금 훈련이 어려운 선수들을 지도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림픽 리프팅을 지도했더니 조금 효과적이었다, 이런 게 있으면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다음은 여기 실제로 절단한 선수인데 올림픽 리프팅을 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And hook into his prosthetic. And from the ground, he's going to mimic the exact same thing. The only difference is as he pulls, he's going to drop his body underneath, still focusing on landing in a squat, but catching with fast elbows. Just like so. And then he's going to stand it up. Remember, standing it up is how you finish the movement in return. And hook into his prosthetic. 이렇게 그 손목이 절단되어 있지만 충분히 올림픽 리프팅도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저의 숙제이기도 한데, 어, 숙제이기도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이 짧은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하루 만에 준비한 강의 내용이다 보니까 발표하는 과정도 아직 매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선수들에게 충분히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다양한 아이디어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뭔가 이 안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뭐 3대 운동 이런 걸 하더라도 강도가 충분히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혹시 강도를 그러니까 이 파워 형식이 아닌 최대 근력 형식의 강도가 뽑아지나요? 그 선수마다 다른데 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실제로 바벨 백스쿼트를 지도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되게 트레이닝 오래 해왔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손목 부위 절단에 해당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는 실제로 이 본인이 최대 스쿼트의 본인 기록이 140에서 150까지도 기록을 하고, 보통 이제 전에는 볼륨을 좀 낮춰서 이제 저반복 그리고 세트 개수를 좀 많이 가져가게끔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없다고 하시면 어,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저의 스터디 이 주제로 이 태권도 파라 태권도 그 상지 트레이닝 훈련에 대해서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 이제 남자 핸드볼 대표팀 선생님이신 이남성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아, 네. 질문 네, 저 양궁 해주셔도 됩니다. 김진택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기, 네,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지절단에서 거의 등급 분류가 K40 선수들이 대다수인가요? 그러면 거기 지금 이천 장애성촌 태권도 팀은?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K44나 K43 선수가 많고, 그 제가 오기 전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계셨던 그 선수들은 보통 이제 양팔 절단인 K41인 선수도 있고, 또 그런 선수들은 지금 그 장애인 동계 종목으로 넘어가서 또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각이나 지적, 뭐 지체, 다른 등급 분류는 이천에 안 계신 거죠, 선수들은? 지금 태권도 종목은 네, 이제 청각이랑 이제 지체 네. 장애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각은 이제 유도 종목이 시각 종목이고, 지적은 이제 수영 대표팀 선수들이 아, 또 직접 선수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궁 선생님도 박영 선생님 뵙지는 않았나요? 거기 이천에 제가 한 두 번 갔었었는데, 아, 네. 배갖고 인사 이제 네, 여러 번 드렸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이 모임을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초대해 주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한 번 감사합니다. 더 안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남성 쌤 준비되셨을까요? 네네, 화면 공유 한번 꺼주시면 제 걸로 켤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끝났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PPT 선생님, 화면이 그게 보이시죠? 뭐예요? PPT, 그게 뭐예요? 저 녹화 잘못된 것처럼. 아, 그, 보셨군요. 네, 그게 뭐예요? 말씀드릴 타이밍을 그때 못 드렸었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러면 대본 없이 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소개는 뒤쪽에서 이어서 해드리고, 저는 현재 지금 오늘은 그 쿨다운이랑 아이싱 관련해서 뭐 미스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뭐 저한테 미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싶었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다룬 거라서 상당히 이제 주관이 좀 섞일 수 있다. 그래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많이들 저와 싸워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니까 저는 이남송이라고 하고 어 저도 이제 태권도를 전공을 했어요. 태권도를 전공을 하다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스포츠 의학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복수 전공을 했고 지금은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의무 트레이너로 있으면서 또 이제 소집이 없을 때는 이제 외부에 저희 흔히 아는 카타라고 하는 그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에서 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어, 우선은 쿨다운입니다. 쿨다운. 아, 근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유독 오늘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자료 준비 시간도 확실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감안해서 같이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쿨다운인데, 저는 항상 쿨다운, 뭐 플라이오메트릭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GPT를 애용한다고 전에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GPT한테 이런 정의를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잘 내려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트레이닝을 하거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우선 정의를 찾고 싶을 때는 GPT를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쿨다운의 가장 최신화된 정의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운동 후의 회복 단계라는 말을 쓰고 또 이제 가벼운 유산소나 스트레칭을 통해 뭔가를 이제 정상 상태로 이제 되돌리는 과정을 쿨다운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서 나온 심박수나 체온뿐만 아니고 우리가 쿨다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호흡의 정상화도 아마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혈류순환을 통한 이 회복, 우리가 흔히 피로물질을 제거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것도 이제 쿨다운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근방추나 어떤 이런 신경계가 많이 항진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또 쿨다운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뭐, 그 밖에 더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쿨다운을 함으로써, 아, 오늘 운동을 끝마쳤구나. 라고 하는, 혹은 뭐, 거기에 이제 감독님, 코치님 눈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쿨다운 없이 끝내버리면은 뭔가 불안하잖아요. 뭔가, 뭐, 딴 거를 시킬 것 같고. 그래서 쿨다운, 이렇게 심리적인 것까지 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쿨다운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 제가 이 한 가지 논문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총 세 가지의 형태의 쿨다운을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이고요. 두 번째는 조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형태.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제가 주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동적 쿨다운이 정적보다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0분 후에는 모든 그룹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적 쿨다운을 하든 정적 쿨다운을 하든 60분 후에는 결국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60분 안에 다음 운동을 시작하나요? 사실 그러진 않죠. 네. 그래서 뭔가 이 논문을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근데 혹시 요 이키네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뜻 뭔지 아세요? 이키나? 저희가 그 마미총 증후군 할 때 요 이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게 말에 대한 연구입니다. 말에 대한 연구. 근데 관련 뭔가 조금 동물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을 땐 어떨까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식의 논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어, 이 제목부터가 뭔가 직관적인.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운동 후에 쿨다운이 필요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좀 주요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오늘 아마 내용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첫 번째는 능동적 쿨다운이고요. 두 번째는 수동적 쿨다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적 쿨다운에는 1시간 이내 수행되는 이제 자발적인 저중 강도의 운동들 혹은 움직임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논문 안에 있는 그 이미지인데 요런 운동도 저강도의 수영, 그 저강도의 뭐 저항 운동, 저강도의 어떤 관련된 운동들 그리고 이제 세던터리니까 저희가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이게 다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수동적 쿨다운에 뭐가 포함됐냐라고 보면은 이게 되게 많은 그 자료들을 모은 거라서 되게 다양하게 돼 있지만 비교적 이 인체 자체는 가만히 있는 좀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회복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총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변인으로 제가 좀 엮어봤는데, 첫 번째는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손상과 관련된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심리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은, 저희가 고강도 운동을 진행한 후에 첫 번째는 세임 데이 퍼포먼스라고 해서 4시간 후에 뭔가를 살펴본 거예요. 여기에는 버티컬 점프나 뭐 악력이나 등등 다양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논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그런 측정들이 들어갔고 그두 번째는 넥스트 데이 퍼포먼스입니다. 여기에는 하루, 이틀, 3일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결과는 어땠냐면
동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시간 후에 퍼포먼스를 측정했을 때와 또 이제 하루 이틀 3일 후에 퍼포먼스를 측정했을 때가 능동적 쿨다운을 하든 수동적 쿨다운을 하든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더라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생리학적인 지표는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일단 요런 것들이 아무런 그 차이가 없었습니다. 뭐 아무런 차이라기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글리코겐 제합성, 혹은 뭐 신경근의 회복, 체온 회복, 호르몬, 그리고 심혈관 회복, 면역 억제 방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일부라고 적어둔 거는 좀 가능성은 있는, 그러니까 아직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그런 것들이고, 어, 그 밖의 것들은 이거 말고 더 있긴 합니다. 그 밖의 것들은 좀 비교적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이번 논문에서의 그 리뷰 논문에서의 답이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감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요게 어, 이 화학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C3H6O3. 이게 젖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산이거든요. 젖산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재미없겠지만 잠깐 생리학 시간으로 좀 돌아가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산수성 해당 과정이거든요. 무산수성 해당 과정에 저희가 최종 부산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피루부산을 보통 말을 합니다. 피로부산. 그리고 이 피로부산을 어떻게 주로 암기를 하냐면 얘네는 산소가 충분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뭔가 에너지 대사가 또 일어나고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 혹은 젖산염이 돼라고 많이들 암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선 저는 산이라는 말을 사실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몸에서는 다 염기성으로 거의 바뀌거든요. 인체 자체가 염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H가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H3로 표기를 했고, 자, 얘네가 산소가 부족한 이 무산소성 과정에서는 H5로 바뀝니다. 그리고 쿨하게 근육 밖으로 퇴장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날아가는 수소이온 두 개는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는 근육 내에서 떠돌고 있던 수소가 하나가 붙고요. 또 다른 거는 NADH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있는 수소 하나가 일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H가 날아가면 NAD만 남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서 쓰이냐면, 여기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젖산 혹은 젖산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 무산소성 에너지 과정, 혹은 그 뒤에 있는 뭐 해당 과정이나 혹은 이 산화 과정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산염은 피로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에너지 생성을 돕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앞선 생리학적 지표들이 결국에는 유의미한 것들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돔스와 이제 근손상 지표들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연성 근통증이죠. 지연성 근통증의 주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근손상이 되게 크거든요. 예. 근데 요 돔스가 활동성 쿨다운을 한 후와 그리고 이제 수동적 쿨다운을 진행한 후에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서 아예 없었을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돔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결과라고 치면은 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생략적인 지표들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표적인 게 혹시 이 뜻 뭔지 아세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죠? 콜라 소변이 나오는 그 횡문근 핵문근용했죠. 융해증입니다. 예, 횡문근 융해증. 예. 이 횡문근 융해증을 저희가 진단할 때 어떤 걸 쓰냐면은 이 CK, 크레아틴 키나제나 아니면 LDH, 아까 이제 그 피로부산에서 젖산으로 바꿔줄 때 작용을 하는 혹은 이제 마이오글로빈 등과 같은 애들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를 검사했을 때 얘네도 변화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돔스나 머슬 데미지로 인한 어떤 회복에 있어서는 어, 어느 쿨다운을 하든 진행이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것도 되게 재밌는데 우선은 세 가지를 확인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제 폼스라고 하는 기분 상태의 설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스트큐라고 하는 어, 이 회복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설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흔히 RP라고 말하는 그 주관적인 그 통증 혹은 불편감 척도를 물어본 건데 이 두 친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었고 재밌는 거는 요 친구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뭘 했을 때 상승했냐면 활동적 쿨다운을 했을 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힘들게 훈련을 하고 나서 또 활동적으로 뭔가 쿨다운을 진행을 했더니 주관적인 피로감이 다 당연히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미하게 하나가 증가 혹은 개선된 게 뭐냐면은 쿨다운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주관적인 선수의 상태예요. 이게 거의 유일한 효과였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의 쿨다운은 이 연구에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의 쿨다운은 도움이 되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사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재밌는 연구를 하나, 논문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어, 이거 직역하면은 이제 선수를 위한 회복 테크닉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여기서 몇 가지 더 나오지만 저희가 앞에 나온 것들을 배제하고 그 외적인 것들을 말하면 첫 번째는 CWI라고 하는 냉침수죠. 그러니까 아이스에 들어가는 냉수 마찰. 그리고 두 번째가 마사지 테크닉이고 세 번째가 컴프레션 의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유의미했어요. 뭐에 유의미했냐면 돔스 감소에 유의미했습니다. 즉 저희가 한탕을 하고 그 다음 훈련이 있는 그 사이에 요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근육의 불편감이 사라지고 그만큼 더 퍼포먼스를 내고 그만큼 더 부상에 대한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사지 테크닉 대신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폼롤러죠. 이 폼롤러는 실제로 이 리뷰 논문 따른 겁니다. 다른 리뷰 논문에서 보면은 효과가 있다. 뭐만큼 효과가 있냐? 마사지만큼 돔스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우리가 훈련이 끝난 훈련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봤을 때 일단 요거 안 되죠. 할 수 있는 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는 안 됩니다. 핸드볼 팀은 안 되고 요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일단 싫어하겠죠. 훈련 끝났네? 잠깐 누워봐. 이거 분명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압박 의류 자체도 사실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기도 할 뿐더러 선수들이 지금 씻고 뭔가를 했으면은 하는 마음인데 여기서 압박 의류까지 착용시킨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폼롤러를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핸드볼 팀에 인당 하나씩 폼롤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자, 이게 쿨다운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활동적 쿨다운을 보통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동적으로 그냥 뭐 누워서 쉬세요, 호흡하세요 이런 것들은 잘 안 할 것 같고 이 활동적 쿨다운을 하는 게 과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보다 의미 있는 거는 이렇게 끝나면은 다 같이 일렬로 누워서 혹은 일렬로 앉아서 폼롤러를 10분 정도씩 진행하는 거. 나 바로 기숙사로 그냥 보내는 게 더 유의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을 준비한 이유 자체는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저는 아직도 트레이너를 일을 하면서 근데 이걸 왜 하지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활동적 쿨다운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쿨다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아이싱인데, 혹시 잠깐 내용이 또 길어질까 봐 궁금한 그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마이크 켜서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있다가 저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논문을 연구 여러 개 가져오셨는데요. 네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활동적 쿨다운이나 정적 쿨다운의 종류가 좀 명확히 네,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안 와닿아서, 뭐, 네네네.
뭐 전반적인 뭐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조깅을 활동적 한다거나 뭐 쿨다운에는 그런. 잠깐만 앞으로 제가 돌아가십니다. 뭐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활동적 쿨다운에는 요것들이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 이 리뷰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지금 그림 보시면 폼롤러가 일단 포함이 된 것 같죠. 폼롤러랑 스트레칭 이런 앉아서 하는 어쨌든 움직임들 그리고 이 안에 스포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봤을 때 뭐 풋볼, 그 축구, 풋살 그 밖에 팀 스포츠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다양하게 쿨다운을 진행한 연구들 다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운동을 했다라고 하나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동적 쿨다운 보여드렸을 때 종류가 거의 20가지 가까이 됐잖아요. 그만큼 많은 연구가 들어가서 아마 필요하시면 제가 이 논문을 따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안에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없으면 일단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싱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비슷한 맥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는 것들이 분명 많이 나올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알고도 이렇게 하고 있었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아이싱은 뭐 정의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언제 하냐를 우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운동을 끝나고 진행을 하죠, 아이싱 보통.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이제 근육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을 때 진행을 하고요. 세 번째는 더울 때 진행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우리 흔히 열사병이나 뭐 일사병, 열경련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또 야외 스포츠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겠지만은 이 목적으로도 어쨌든 아이싱을 진행을 한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통증 병감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위주로. 두 번째는 냉각 효과. 세 번째는 근경련의 감소인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연구를 많이 찾아보니까 이게 T 리플렉스라고 하는 어떤 전기생리학적인 지표를 감소시켜요.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 뭐라 하죠? 이게 때려가지고 저크 테스트라고 하나요? 텐던 리플렉스를 보는 건데 실제로 아이싱을 진행한 후에 텐던 리플렉스를 봤을 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근육과 힘줄 안에 있는 고유수용성 감각에 개입을 했다라고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혈관 수축입니다. 전 사실 혈관 수축을 그렇게 믿진 않았는데 이거를 배제하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혈관 수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염증의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을 억제한다라고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1차 손상 후에 발생하는 염증은 조절하기가 좀 어렵고요. 1차 손상 후에 흔히 말하는 2차 손상, 그러니까 하이폭시아에 의해서 허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2차 손상을 막기 때문에 염증을 조절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똑같이 심리적인 선수들 그냥 해요. 아이싱. 그러지 않나요? 아이싱을 하면 뭔가 회복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주로 쓰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AMI라고 하는 관절 유발성 근 억제거든요. 이 관절 유발성 근 억제를 억제하는 이유로 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뭔가 이제 부상이 있죠. 관절에 부상이 있은 후에 이게 척수 혹은 중추 쪽으로 올라가서 전 사실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결국에는 다시 반사적으로 돌아와서 근육에 있는 그 관절을 지나는 주변 근육들을 억제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관절은 보통 언제 저희가 좀 괴롭힘을 받죠? 라고 했을 때 컴프레션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컴프레션. 그럼 이 근육이 만약에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 컴프레션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ACL처럼 특정 인대가 나가게 되면은 대퇴사두근은 ACL의 아고니스트라고 하나요? 아고니스트죠.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한테는 또 억제를 주는 거죠. 예. 뭐 이런 이 기능을 통증을 만약에 끊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 AMI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저는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시키려고 해요. 왜? 그게 근억제로 가고 그 근억제가 결국에는 다음 훈련에 혹은 다음 시합에 퍼포먼스 감소와 부상 유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어, 이 세포의 메타볼릭, 그러니까 세포의 대사 과정을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이렇게 아이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의 구조죠. 이 세포에는 어, 이 세포 자체가 운용되기 위한 유지 비용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TP일 거고, 이 ATP가 세포 대사 과정이 만약에 뛰어나지면 어떡할까요? ATP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은 열이 증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증가하게 되면 세포의 유지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은 괴사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 유지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아이스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유지료 자체를 낮춰요. 그러면 괴사가 덜 발생하고 그 괴사가 덜 발생한다는 게 결국엔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2차 손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퍼 알제시아라고 하는 이게 우리말로는 통증 경감입니다. 통증 경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증을 경감시키는 거죠. 그게 뭐 게이트 컨트롤 시오리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중추에 관여하는 어, 이 하행성 억제 경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전보다는 그래서 뭘 할 거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통증 경감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첫 번째는 이 페인 사이클을 끊는 겁니다. 자, 통증이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통증 자체는 근육의 가드닝을 만들고 그리고 얘네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다시 통증을 만들거나 기능 감소로 이어집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여기서 끊어준다면 아이스를 통해서 그러면은 뭔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이스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인정한다고 했던 그 효과 중에 하나가 혈관 수축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세포의 대사 과정을 떨어뜨린다고 했지만 이게 세포를 선택적으로 그렇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즉, 안 좋은 세포들도 대사 과정을 떨어뜨리겠지만 필요한 좋은 세포들한테도 대사 과정을 분명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스를 적용하는 거는 조금 뭔가 이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 운동을 같이 시키는데 물론 이제 가벼운 움직임이겠죠. 아이스를 할 정도면은 가벼운 움직임이고 요걸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거는 림프계 순환입니다. 저희가 혈액을 통해서 뭔가 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노폐물이 빠지는 건 이 림프계거든요. 그리고 이 림프계는 다 아시겠지만 심장이라는 조직이 펌프가 없기 때문에 근육 조직에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림프가 좀 순환되고 림프가 순환되면은 노폐물이 많이 빠지니까 붓기가 덜 생기겠죠. 이런 목적으로 저는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 아이스의 역사 아닌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이스는 이분이 만들었어요. 이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가끔 성함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미르킨이라는 박사님이신데 1978년에 이 미르킨 박사님이 쓰신 요 책 안에서 아이스가 처음 나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이 라이스가 처음 나온 거죠. 이 안에는 아이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1990년대 이게 제가 정확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1990년대 혹은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폴리스가 2012년도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 사이 언젠가에 이 프라이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추가됐냐라고 보면은 라이스니까 요 P가 추가됐네요. 크게 의미가 없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는 이런 연구 혹은 연구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약간 제안을 하는 컨셉을 제안하는 그런 식의 페이퍼였는데 여기서 큰 변화가 생기죠. 이 R에 해당하는 레스트가 옵티멀 로딩으로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옵티멀 로딩을 바로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컨셉을 같이 씁니다. 비교적 이제 급성인 상황에서는 레스트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옵티멀 로딩으로 가는 거죠. 자, 지금 시간 순서대로 좀 보고 있는데 2015년에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미르킨 박사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라이스에서 아이싱을 빼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이게 Why Ice Delays Recovery. 그러니까 아이스가 왜 회복을 딜레이 시키나 라는 내용인데 이게 제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페이지가 막혀 있었거든요. 뭐 그때 잠깐 일시적 오류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안에 내용이 재밌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지금 읽어보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리면요. 아이스를 왜 갑자기 반대할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힐링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 안에서 이 인플라메이터리라고 하는 염증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그 두 번째는 이 염증기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혈관이 수축돼 버리면은 여기에 필요한 뭐 IGF-1뿐만이 아니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이뿐만 아니고 더 많은 염증에 관여하는 혹은 염증의 그런 순환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회복을 방해합니다. 저희 뭐 지도 교수님은 아니지만 저희 학부 때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 빌리자면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 때 뭔가 후원을 받았다. 그래서 아이스, 그러니까 냉치료죠. 냉처치에 대해서 어 옹호해야 되는. 왜 그래야지 제품이 팔리니까. 뭐 그런 어떤 스폰을 받았다라는 말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사실 유무와는 관계없으니까 알고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도와 20년도 사이에 또 저희가 가장 발전된 개념 중에 하나인 이 피스 앤 러브가 나오죠.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염증에 대한 중요성을 좀 부각시키는 멘트들 그리고 아이스가 빠졌다라는 이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제 주관입니다. 전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구조적 손상이 없는 경우예요. 왜냐면 이 힐링 프로세스라는 과정 자체는 어 쉽게 말해서 저희가 건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과정이랑 되게 유사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재건할 필요가 없고 즉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단순히 그냥 염증이 조금 이렇게 짤깍짤깍 있다라면 어떡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이 디스크 벌징이라고 하는 추간판 돌출. 물론 뭐 정확한 검사를 하면 근데 이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깔끔해서 가져왔는데 그냥 조금 튀어나와서 이 밀린 이 섬유륜이 신경을 누른 상태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구조적 손상이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아이스를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왜? 이거는 구조적 손상이 아닌 그냥 단순 압박에 의한 좀 과민 반응일 수도 있겠다. 염증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손상이 넘어선 겁니다. 시소로 약간 비유를 하면은 인체 회복 능력이 요 정도인데 더 무거워버리는 손상의 크기가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뭐를 억제하는 거죠? 2차적인 손상들. 왜? 얘는 점점 무거워질 거거든요. 2차적인 손상이 있으면서. 걔네를 조금 조절해서 적당한 손상이 내 회복 능력 안에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회복 능력 안에서 놀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크로스컨트리의 신희철 선생님께서 재밌는 논문을 하나 주셨어요. 지난 한 4, 5월쯤에. 근데 이 논문에서는 저랑 되게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는 피스 앤 러브를 알고 있는데 여기는 피스 앤 케어를 언급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경미한 연부 조직 손상은 급성기에 피스가 필요하지만 중증도 혹은 이제 중증 손상은 케어라는 컨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는 이래요. 이 페이퍼에. 첫 번째는, 아이싱을 적용했을 때 혈관 수축이 된다? 오케이, 인정. 어, 염증을 뭐 억제할 수 있다? 오케이, 인정.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요것도 인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강조해서 보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 다 알겠는데 우리가 결국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손상이 내 회복 능력을 뛰어넘은 손상이냐, 혹은 뛰어넘지 않은 손상이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 직접 이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이너 손상, 마이너한 손상. 자, 여기에는 요게 붙어요. 그러니까 붓기 자체가 많지 않은 마이너적인 손상은 뭐 제가 그레이드 1이라고 가져왔는데 대충 요 정도라는 겁니다. 요 정도. 요 정도의 손상은 피스를 적용해라. 피스에는 보호, 그리고 거상, 그리고 뭐 그 소염제, 그리고 컴프레션, 그리고 이제 뭐 교육 이런 것들. 근데 뭐 사실 다 그렇겠지만 이런 명칭들 넣는 게 다 짜집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명칭 하나를 다 따기보다는 어 뭔가 심하지 않은 손상에서는 아이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요런 점을 일단 핵심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큰 이제 급성 손상에 해당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손상이라고 하는 어 상당한 머슬 데미지와 그리고 붓기를 수반하는 이런 심각한 부상에서는 그래도 2 이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케어를 적용해라. 이게 실제로 나와 있는 그 표인데, 그림인데, 이걸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은, 연부 조직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를 해야겠죠. 이 관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감소시키려. 뭘 감소시키냐면, 통증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2차적인 하이폭시아 인저리. 그러니까 2차적인 세포 손상을 억제시키고, 어,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헤마토마는 뭐 혈종 이런 것 같은데, 뭔가 이 쌓이는 거를 억제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쌓이는 거를 좀 막으라는. 그리고 뭔가를 향상시켜야 되는 것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로 각각 타깃할 수 있는 거는 이 세 친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냉치료와 압박을 진행해라. 그리고 피해라. 뭐 안 좋은 움직임들 피해라. 그리고 거상해라. 반대로 이 친구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이 안 좋은 동작들 피하면서 그리고 재활 운동해라. 여기서 뭐 이제 단계별로 들어가겠죠. 이런 컨셉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엄청 좋았거든요. 뭔가 제가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말해준 느낌이라 2021년도에. 어,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사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컨셉을 좀 배워본다기보다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흐름을 끌고 가봤잖아요. 뭐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게 진짜일까?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결국에 오늘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가장 크게 제안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뚝딱뚝딱. 저희는 보통 그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흑과 백이 아닌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이 그레이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딱 보더라도 아이싱을 적용할까 하지 말까를 보더라도 뭔가 이 손상의 크기는 어떻고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뭐 장비는 어떻고 여기에 뭐 뭔가 축이 더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요인들을 좀 고려하면서 저희가 트레이닝에 대한 일을 하면은 더 선수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전달하고자 이 두 가지 컨셉을 좀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 이제 이야기 나눠 볼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이제 아이싱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궁금했던 점이 이제 회복 능력보다 손상의 크기가 컸을 때 이제 적용하면 좋다고 이제 아이싱을 적용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그럼 그 논문에는 혹시 그러니까 손상의 크기 정도를 조금 측정하거나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또 있는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가 한 페이지 추가하려다 까먹은 게 임건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쓰세요, 저런 경우에는 쓰지 마세요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잣대가 정확히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트레이너의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트레이너의 어떤 주관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실제로 나와 있지는 않았고, 그게 나와 있는 논문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준비하면서 또 그전에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게 정확히 막 생리학적인 지표를 몇 이상을 넘어가면 심각한 뭐고,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스터디 이런 내용 준비해주면서 이제 해주시는 강의 들으면서 저는 조금 들었던 생각이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지만 이제 그런 회복 능력을 이제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제 손상의 크기가 회복 능력을 만약에 넘는다면 아이싱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이런 객관적인 지표나 뭔가 저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뭐 회복의 능력도 이제 이걸 측정하려면 또 이런 여러 장비들이 있고 그게 또 이제 개개인한테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게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이제 그런 판단이나 이런 측정을 하기 전에 뭔가 이런 항상 일이나 선수들의 운동을 하고 나서 직후에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서 아이싱이나 이런 게 좀 더 이제 플라시보 이제 연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아이싱이 이제 선생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이제 뭐, 아이싱도 있고, 휴식도 있고, 뭐냐면, 뭐, 피로회복 음료나 이런 이제 그런 음식을 이제 해서 비교한 논문들도 좀 있어서 읽어봤는데, 좀 대부분의 이제 N수가 조금 부족하고 그런 그 실험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타당도가 조금 그렇게까지 완벽하진 않았지만, 좀 플라시보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들으면서 조금 더 생각이 들었던 건, 이런 이제 손상의 크기 정도를 정확히 뭐 판단할 객관적인 지표도 없고 그래서 뭐 필요 그 선수들의 회복 능력도 개개인마다 다른 것이고 그래서 좀 저의 경우는 혹시 모를 그런 이제 만약에 판단이 안 서서 그래도 제일 아이싱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미리 좀 방지하는 게 좀 어떠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이싱뿐만 아니라 쿨다운에서도 이제 뭐 연구에서는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선수들한테 물어보나 그 결과에서 그래도 쿨다운을 하고 나면 조금 몸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도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 효과 중에 조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선생님은 그런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필요하다면 그게 필요한지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지만 뭐 조금 그렇게 배제를 하는 게 좀 옳은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선생님의 생각. 네네. 우선은 그 플라시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플라시보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되게 크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요청을 하면은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서 쿨다운을 짧게 딱 끝냈을 때의 만족도가 그걸 넘어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 사실 다음 주에 저희 이제 핸드볼 팀이 워크숍을 가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관련된 발표를 또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크게 따내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웜업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서 쿨다운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라면은 하겠지만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쿨다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을 차라리 웜업 쪽으로 좀 더 빼줬으면 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그 워크샵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소속해 있는 팀에서 그 쿨다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저는 뺄 필요 없다고 봐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싱 관련해서 이게 질문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저는 그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봤던 그 페이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부종의 크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줄자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피겨웨이 측정법을 앵클 피겨웨이 측정법이라고 해가지고 발목의 부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심플한데 또 신뢰도 타당도는 되게 높은, 비교적 높은 그런 측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건축과 비교를 해도 좋고, 혹은 어제와 오늘을 비교를 해도 좋고, 그런 것들을 봐서, 붓기가 생겼네? 붓기가 이제 뭐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좀 생겼네? 좀 더 많은 것 같네? 물론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그 피겨웨이 측정법에서 그 기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수치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약간의
그냥 좀 심각한 부종이다, 조금 덜 심각한 부종이다, 그 정도를 좀 나눠서 진행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생각나면은 나중에 카톡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 그, 들었던 것 중에서는 저는 이 제품이 작년 오슬로 갔을 때 제가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네. 옷은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잉크레디웨어라고 미국 제품인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쿨다운의 용도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뭐 아이스보다는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 아까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솔직히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공유는 한번 제가 하나 해드리고요. 저기다 하나 올렸고요. 이런 제품이어가지고 그때 스폰 받아서 오슬로에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음, 소개를 한번 해줬는데 무릎하고 뭐 어깨 다 다양하게 있어요. 스트래핑처럼. 그래서 쿨다운하는 용도의 제품이 있었고 아이싱은 진짜 뭐 정리가 피스앤러브가 나오고 나서 항이염증제도 먹지 말고 아이싱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지만 필요한 순간 뭐 저도 수술하는 선수들이나 일반 분들은 당연히 아까 지금 남동생 얘기한 것처럼 줄자로 재가지고 건처하고 비교해서 부종이 떨어질 때까지 아이스를 하고 그 떨어진 이후에는 아이스를 더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이때는 염증기가 좀 더 활동이 이 아이스가 더 역효과를 내니까 그럴 땐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운동이 끝나고 나서 보강 운동 끝나고 재활하는 동안에 조금 더 부었다고 하면 그때 다시 아이스를 할지언정 약간 그런 타이밍이 중요한데 저희 선수들 선수를 보면 대부분 모든 종목이 뭐 아이싱을 다 하고 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속 조금 논란이 있죠. 서로 뭐가 맞냐, 틀렸냐 하는 부분 좀 있고, 또 아이싱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적인 것도 있고, 콜드와터 이머전은 선수촌에서 19년, 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연구했었어요. 메디컬 센터에서도 해서 거의 그런 장비들이 남아있어요. 이제 뭐, 예, 뭐, 필드하키 같은 단체 종목도 모든 선수들이 콜드와터 이머전을 할 수 있게끔 그 뭐 목욕탕처럼 다 준비가 돼 있고 얼음을 막 상시 준비해서 다 같이 에, 도쿄올림픽 준비할 때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효과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대오종 트라이슬론 선수들도 아예 수치료실에 얼음통 넣어가지고 막 했을 정도였고 그래서 만약에 핸드볼 팀도 원하신다고 하면 메디컬 센터 얘기하면 충분히 콜드워터 이머전을 한 번 더 육상도 많이 했고 그때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아마 그 드럼통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은 뭐 가능하다.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걸로 많은 효과를 봤던 팀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네. 아, 혹시 네네네. 좀, 저도 뭔가 IC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 좀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선수 중에 저희는 되게 각자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마다 관리 방법이 엄청 되게 선수의 선호에 많이 맞춰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 아이싱 아예 뭐 아예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냥 연습 훈련 끝날 때마다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거의 부상보다는 뭔가 쿨다운용으로 말 그대로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선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돔스 관리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이런 내용은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계속 최근 연구들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뭔가 러브 앤 피스 이런 거 나왔을 때도 개념 나왔을 때도 뭔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일단 보통 아이스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의 골자는 보통 이런 염증의 어떤 리빌딩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근육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치유가 되면서 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이제 생략하거나 항염전지를 통해서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냉받는 걸로 인해서 혈관이 축소돼서 그런 반응이 너무 길어지게 해서 뭐 근성장을 더디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골자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회복 시간이 그러니까 골자는 회복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근육 성장을 더디게 한다 이건데 근데 뭔가 이런 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게 근육 성장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파워 회복에는 도움이 된다면 그러니까 근육의 크기나 근비대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어쨌건 이런 콜드워터 이머전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피로도를 빨리 낮춰서 어쨌건 그 수행 능력을 확보를 빨리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의미에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체중 변화나 그 감각 변화에 엄청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근육이 좀 붙으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근육을 오히려 안 붙고 파워만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뭔가 사실 그냥 의문입니다. 뭔가 실제로 제가 뭐 결과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네네. 네. 그럼 질문을 요약하면은 아이싱이 어떤 파워 운동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계 피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아, 네. 맞죠? 어, 우선은 잠깐 그 질문 중간에 나왔던 표현 중에 어, 뭐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혹은 근비대식 운동을 했을 때의 어떤 회복이 필요한 정도와 또 그게 아닌 뭐 전문 훈련이라고 할까요? 뭐 혹은 러닝이라고 할까요? 이런 유산성이 또 가미된 운동을 했을 때에 또 그 회복이 필요한 정도. 이거 사실 제가 인거쌤한테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그 개념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주영쌤. 그 뭐냐면은 아이싱을 적용할 때 저희가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에 그 필요한 유형의 쿨다운과 그리고 또 이제 러닝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많이 가미된 운동을 하고 나서 필요한 쿨다운의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근비대식 운동을 만약에 했다. 우리 지금 뭐 주기와 지금 단계가 근비대식이 필요해서 근비대식 운동을 한 후에 회복 시간이 만약에 충분하다면은 아이스를 시키지 않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2차 손상을 더 만드는 방식을 더 선호를 합니다. 아, 근데 예, 예. 만약에 내가 만약에 오늘 한 운동이 러닝이 많이 가미되고 좀 더 전문 훈련 쪽에 가깝다면 이건 사실 근비대식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쵸.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쿨다운에서 아이스를 적용하는 게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CWI를 적용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훈련의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아이스 적용 유무에 또 기할 수 있겠다가 아까 인간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주영쌤이 말씀하신 CWI가 것도 연구가 죄송한데 있어요. 그게 무슨 연구냐면 그러니까 아이스를 적용했을 때 이거 근데 좀 오래된 연구긴 합니다. 99년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스를 적용했을 때 리플렉스를 세 개를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근수축을 봤고요. 두 번째가 H 리플렉스, 세 번째가 T 리플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H 리플렉스는 저희가 뭐 근육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브레인이 있다라고 치고 척수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그냥 근육계에서 내려와 가지고 수축하는 거는 변화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H 리플렉서라고 해서 이 중간에서 신호를 줘서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돌아와서 후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형식의 그 호프만 리플렉스도 변화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변화가 있었던 게 아까 그 T 리플렉스거든요. 그게 이제 힘줄에서 시작돼 가지고 돌아와서 반응하는 그 T 리플렉스만 반응을 했어요. 아이스에. 그래서 그 아마 신경계적인 회복을 하는 것도 뭐 더 많은 거를 찾아보면 또 모르겠지만 아이스로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가 우선은 제 생각입니다. 신경계적인 거는. 그 T 리플렉스로 말하는 게 텐던 리플렉스인 맞아요. 거죠. 텐던 리플렉스. DTR, 딥 텐던 네네. 리플렉스. 네.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까 중간에 말했던 CWI가 뭔지 그 알 수 있어요? 콜드 워터 이멀전이라고 아, 해서 콜드워터. 예. 냉수요, 냉수.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의문점만 계속 남아서. 네. 요 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정의가 잘 됐는지, 그거 제가 좀 이따 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팀을 운영? 그러니까 팀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냥 선수들을 운동 끝나고 아이싱을 대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하고 싶은데 트레이너가 사실 11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는 14명, 5명인데. 근데 그런 중에서 아이싱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 후에 어떤 그냥 처치적인 것 해서 그냥 선수 관리 차원에서 아이싱보다 나을 게 없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혹시 남자 인더블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원수가 되게 많고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한 두 분, 세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 아이싱을 어떤 습관적으로 대해주는 선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네. 선수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지 이거보다는 좀 이게 더 좋다. 사실 이게 심리적인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 좀 어떨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제일 현실적인 부분인 거긴 한데, 우선 저희도 18명이라는 선수를 2명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스를 만드는 것도 사실 일이에요. 근데 뭐 그게 일이 힘들어서 아이스를 만들기 싫다 이건 아니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끝난 다음에 멘트를 치냐면은,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혹은 훈련하면서 새롭게 아픈 부위가 생겼거나, 좀 뭐냐, 날카롭게 통증이 있다. 뭐 이런 유형의 선수들을 파악을 해서 그만큼 일단 아이싱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청한 경우에는 그냥 해줍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아직 선수 교육이랄 게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뭐 트레이너랑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해서 필요 없는 경우에 굳이 하지 않게끔 저는 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게 아직 되지 않았다 보니까, 필요한 선수들을 찾아서 시키는 것과 요청한 선수들을 시키는 것, 이것 두 개로 그래도 아이싱을 저희도 무조건 매일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근데 저희가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순간이 언제가 있냐면, 운동 후에 회복 시간이 충분할 때는 아이싱을 무조건 안 해줘요. 뭐 그때도 요청하면 해주겠지만 좀 강하게 말을 해요. 이제 휴가 나갈 거니까 아이씨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휴식 기간이 좀 충분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한탕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훈련이 전문 훈련이 아닌 웨이트식의 훈련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도 굳이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직은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다는 트레이너의 주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빼려고 하는 그 과도기 아닌 과도기에 저희 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아이싱 빼면 네. 나름 전에 뉴질랜드에서 오신 배드민턴 트레이너 쌤이 하시는 거 보니까 배드민턴 동작을 역동작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어, 물속에서 또 하는 것도 봤고 물속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늘 하던 그러니까 핸드볼이 던지는 동작을 했다면 역동작 운동만 계속 그 반복해서 근육을 회복하게 하는 액티브한 어, 그런 리커버리를 좀 더 추천해서 하는 게 있어서 저도 양궁에서도 거꾸로도 좀 해보고 해봤는데 뭐 그런 류들이 조금 적용해 보는 게 늘 쓰는 농구에서도 슛 동작이 있으면 받는 동작만 한다든지 뭔가 역동작에 근육 안 썼던 동작 근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리커버리를 도와주는 방법도 갑자기 떠올랐네요. 전에 하던 거 봤었던 게 있었는데 요즘 못 하고 있어서. 음. 감사합니다. 또 혹시 더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내일 일과가 있으시니까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뭐 1회라면 1회인 이제 진천 선수촌과 또 이천 선수촌의 좀 이 합동 스터디를 진행을 해봤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런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라서 어 저도 기회가 된다면 많은 내용들을 또 준비를 해볼 테니까 종종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되게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남아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민규 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너무 말씀 잘해주셔갖고 딱히 크게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진천 팀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뭐 실제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또 따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교류의 첫 발걸음이 생긴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기회 앞으로도 또 자주 있으면 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또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 또 좋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혹시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 카메라 켜주시고 단체 사진 찍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켜줄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 한번 켜주세요. 제가 노트북으로 한번 찍고 또 눈 감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두 번 찍고 카메라로 두 번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카메라로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네, 이거 사진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쌤, 저기, 이천 선생님들도 한번, 선생님들끼리도 잘 모여가지고, 종목별로 한번 이렇게 스터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네. 또 아까 또 좋은 말씀 네. 해주시고 또 질문도 네.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음, 또 열심히 준비해서 네.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봬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